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리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로 오히려 찬성이 더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표결 결과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최대 38표의 네. 이탈표가 나왔다는 지금 분석인데요. 이 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그냥 뭐 한두 사람의 얘기로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좀 전략적인 움직임 조직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최소 우리가 원내 교수단체를 만들어도 의원 20석인데 38명의 이탈표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한두 명이 어떻게 뭐 주도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정말 비명계 의원들 혹은 반명 의원들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조직적인 연대를 하면서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위기의식의 어떤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번 그 표결 결과는 심리적으로는 탄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부결이 된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대표의 행보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대혼돈의 시간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조직이 몰락하려면은 그 징후가 내부 균열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내부 균열이 시작된 데다가 서로에게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서로 총질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명단이 나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더 하나 뼈 아픈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표결의 결과는 뭐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피해야 됐다고 강조했던 이른바 원칙 없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했지만 원칙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던 승리가 돼버렸어요. 이런 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건 야당의 길에서 걸어서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강변했던 건데 그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인 것.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이것이 비명계의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표결 결과 보고요. 좀 자책을 먼저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신호하고 소음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신호를 소음으로 많이 인식을 했구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최소한의 2심 전심이든 2심 전심을 뛰어넘는 뭔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일단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당내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이런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주 일부 의원들만 얘기한 것이겠지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걸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도 당당하게 영장심사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의원총회 때 서른 의원은 일종의 조건부 찬성론을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결시키지만 다음번 또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때는 당대표가 마치 용단을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의 뭐 토론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최근에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볼 때는 의원들 사이에서 최소한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집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그게 의견이 표출이 됐다고 하면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부결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는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고 찬성을 해버리기에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찬성 쪽으로 가지 않고 무효하고 기권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이제 내려와라. 그러니까 다음번 영장 청구하기 전에 이건 뭐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명예롭게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또 영장이 만약에 청구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올라오면 우린 그때 한꺼번에 찬성 쪽으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받아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민주당의 대혼란으로 가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 30명 정도 남짓이 만약에 반 이재명에 서 있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 30명이 반대에 있다고 해서 대혼란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대혼란, 대대혼란으로 가야 지금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이번 표결이 있기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비명계 의원들도 이번만큼은 부결에 힘을 싣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번에는 압도적인 부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첫 표결에서부터 비명계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효나 기권표마저도 비명계가 만일에 의도적으로 이런 표를 던졌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비명계의 메시지를 던진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뭐 친이재명계라고 분류하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친이재명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은 실제로 또 물어보면 몇십 명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당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면 검찰 권력이 무도하게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네.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른바 검찰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를 하는 방식 자체가 일종의 뭐 오늘도 나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 라인들 전부 지금 기소하는 상황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볼 때는 의원들 사회에서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은 맞서 싸울 때다라고 하는 인식의 공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원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이제 이번 표결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자신의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한테. 국민의힘에도 그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난 이제 대선도 치르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는 확실하게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이 된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그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나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으니 네. 차라리 대표 체제, 지도부 체제를 바꿔서 거기에서 희망이나 기대를 거는 게 낫겠다. 이게 사실은 선당우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표결로 드러났고 이번에 그렇게 본인들의 의사비를 그런 방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는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에선 비명계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우리 목소리는 그냥 묻히고 말 거라고 하는 아마 불안감들이 있었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번에 한 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식의 공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있었던 표결 결과의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어제 결과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부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이기도 한 7인의 멤버 김남국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는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선언이다. 또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에서는 가결과 무효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몰래 만약에 공천을 보장했다라면 이탈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이탈표가 당권 싸움을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방향을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라는 이제 그 비난을 듣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는 그 민주당의 지도의 전략적 판단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표결을 할 때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라는 방식이 있고 수기로 써서 하는 네. 방식이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수기로 하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단이 그걸 수용을 한 건데 원래 이렇게 가부로 하면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깔끔합니다. 이게 무기명이지만 이거는 빨간불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건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쓰게 말하자면은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점을 찍거나 뭐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은 이제 무효표가 되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뭐 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 여기다가 무슨 뭐 점을 찍거나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했던 네. 건데 거꾸로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민주당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글씨를 몰라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의 심리들이 대단히 복잡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가 어저께 무효표하고 이제 그 논란이 됐던 두 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김성환 평론가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대혼란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저는 이제 말하자면 큰 뚝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저는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당 내선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는 이른바 철험처럼 강경 친명 의원들은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대표를 끌어내리는 음모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말 전 세 가지가 이게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단일 방탄대오가 이미 깨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이 된 거고, 네. 세 번째는 비명 반명, 그러니까 지금 38명 정도 가지고는 167석의 민주당을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비명 반명이 합해가지고요 이 주류 세력의 변화를 꾀하겠다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 앞엔 장사가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실제 말은 하지 않아도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는 중도의 마음을 끌어올 수가 없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지형에 처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점들이 이번에 표결로 나타난 거고,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영장이 다시 한번 추가로 또 온다거나, 아니면 그 검찰이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해가지고 만약 이제 재판으로 넘기면은 민주당 당원 80조가 또 논란이 될 겁니다. 당원 80조에서는 기소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 가지고 다시 또 내용이 들끓을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어떤 그 주류 교체에 저는 서막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역성혁명이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최소한 반명 또 비명계 의원들이 이 정도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 여론, 그리고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론들을 일부분 반영했다, 네. 이렇게도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적이 공격을 해와요. 근데 그 적하고 싸우지 않으면 다음 적이 또 올 텐데, 그럼 그 적하고 또 그러면 안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가오는 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그 다음 적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들, 또 이번에 그 개표 결과를 보고 좀 충격에 빠진 지지자들의 심정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전임 정부 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도 모자라서 감사, 뭐 공정위, 감사원, 그리고 검사 정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검사들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사실 전임 정권 잡기에 네.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요. 만약에 428억 원의 돈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하면 아마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혐의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민주당에선 그냥 이번에 영장심사 받으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하는데 민주당 당원들은 뭐 세상의 움직임에 그냥 무딘 사람들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나 고민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이나 고민들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위기들을 어떻게 해서든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훨씬 더 많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다고 하면은 전 전략적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넘기고 난 다음에 앞으로 총선은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위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 리스크다 방탄이다 계속 공격은 하겠지만 어찌됐든 재판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비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앞으로도 있었을 네. 거라고 봐요. 근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의사 표출을 하게 되면 당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이른바 다음번에 오히려 공천 주지 말자는 의견이 더 강하게 나타날 네. 수 있어요.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잖아요. 당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의 대표 체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원들 의사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당원들이 저 사람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천받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에서 마지막 공천의 관문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지금에 있어서 대표 체제를 흔들어 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 선택으로 봤을 때 총선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무더기 이탈이 만약에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비명계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면 이것은 패착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비명계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중도층 지지를 잃을 경우에는 총선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 지지를 얻어와야 하는데 앞서 이번 표결이 있기 전에도 이번에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총선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공천 주도권 다툼이 좀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매우 타당한 관측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민심을 지금 민주당의 그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벌써 3월 달에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3번 출석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그것을 해서 출두하고 그다음에 지금 줄줄이 지금 영장 청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라든가 지금 뭐 이 사건 이외에도 지금 계속 이제 쭉 이어질 텐데 그러면 대표가 한 달에 3번씩 재판에 출석하고 소환될 때마다 나가서 또 입장 정리해야 되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뭐 당무를 못 보는 걸 2차로 치더라도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는 반발표가 나온 것도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이렇게 경선을 치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수층이 뭐 과표집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남과 진보층에서 떨어지는 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민주당이 전통 지지층인데 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본질을 직시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총선을 치러가지고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승리의 스윙 모터라고 하는 중도층의 마음을 못 끌어온다는 그 위기의식이 가장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167석이라는 과반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도 결국 그때 국민의힘이 공천이 결국 국민의 감동 주지 못해서 민주당이 중도의 마음 샀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도. 그게 반복된다면 이번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야당으로 전락하는 그 엄청난 위기 기로 앞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1년째 계속 끌고 가느냐?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만일 또 다른 체포영장이 올 때는 이번에 어떤 전략적 투표의 효능감을 느낀 의원들이 저는 더 확대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바로 영장심신 실사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리더십은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출구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결국 국회의원의 모습이라면 지금 민주당은 민심의 흐름을 보고 가는 게 그 총선 전략으로서 가장 유효한 전략인 거죠. 네,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이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거 하나로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은 민주당의 혼란이 사라질까요?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고사작전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멈출까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뭐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총선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법 리스크 흔들면서 방탄이라는 얘기하고 공격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전략이 깔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뭔가 의사표현을 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대단한 거고 이재명 대표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민주당의 혼란이 정리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명확한 선명한 어떤 노선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은 뭐 정치가 다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는 국민들께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이야라고 네.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못 보여주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 한 명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혁신을 바라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리스크에 더 가깝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재판을 받기도 하고 검찰에 수사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대장동 수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뭐 쌍방울 수사니 백현동 정자동 수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럼 수사한다고 계속 야당 당대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당대표 체포 동의안까지 만들어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계속 수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뜩이나 민생 어렵고 힘든데 그거 딱 동의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를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럼 경쟁은 이재명 대표한테 리스크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경쟁으로 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선거 막바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내려놓게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도구로 잘 쓸 것이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일종의 아웃사이더로서 왜 당원들이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치 혁신도 하고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른바 386, 586 운동권이라고 하는 네.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기치나 가치를 내세우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움직여가도록 이재명 대표가 뭔가 맞춰가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예상대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리스크에만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표결이 있은 하루 뒤 바로 오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행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던 거, 비명계원들이 이런 의견을 표출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않고 네. 그냥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 의견들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됐는데 한 게 뭐 있어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방탄한다고 하는 프레임에서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하면은 그 탄압의 정반대가 있어야 되죠. 그동안에 너무 몸살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설로죠. 건폭이라고 대통령이 지칭해가면서 이른바 조폭 수준으로 지금 척결하겠다고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사실은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로죠 만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고요. 노동계 만나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났던 거예요. 과감한 행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민생 국민들 힘들어하는데요. 그냥 힘들어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주값 1,000원 올리니 안 올리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기껏 뭡니까? 주세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주값 올릴 것 같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기업들 때려잡는 이런 방식밖에 지금 정책이라고 내놓는 게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 치니까 다시 또 은행하고 통신사들 전부 다 옥죄는 이런 방식, 발목 비틀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되는 야당 당대표로서 요구되는 점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보여주면 그럼 지금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표결 다음 날 바로 민생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의 의도 좀 뭐라고 보십니까? 국면 전환이죠.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저는 정치적인 일정을 그렇게 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얘기를 해봐야 본인이 이거는 정적죽이고 사법살인이고 그다음에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다 힘을 잃었고 그게 공허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메시지가 선명하지 못하고 말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의 명분과 그 명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이 주장들 정적 죽이고 야당 탄압이고 사법살인한 측면에서 당내에서조차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이게 많은 민생 현장으로 안 가고 정치 일정 소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이 휩싸였을 텐데 본인은 이게 민생으로 가면서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저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건 어떤 정책을 가든 그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허하게 국민들한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속하는 한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어떤 것들도 힘을 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국민들 귀에는 방탄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른바 정치적 이명 현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라지고 나서 그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신하게 꾸려냈을 때, 참신하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대위가 혹은 뭐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이제부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힘이 실리겠죠. 그리고 그때 뭔가 비판을 하고 건전한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때 바로 비로소 이게 민생이고 이게 민심을 듣겠다는 자세곤 하지만, 지금 얘기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도돌이표의 함정에 빠진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현장으로 갔지만 저게 과연 얼마큼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면을 전환하고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민생으로 이걸 턴을 하려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여당 당대표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됐잖아요. 투기 의혹 제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검찰이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지금 후보 나중에 차기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차이점은요. 검찰이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탈탈 터느냐 안 터느냐의 차이점일 거예요. 아니 김경호 그러니까 검찰이 들어가고 수사 의뢰했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수사하기만 할 문제지 뭐. 요즘에 여권이 수사 의뢰하면 수사하나요? 제가 볼 때는 수사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엉뚱한 사람만 수사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경선이 그러니까, 소환되는 건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요. 민주당이 지금에 있는 리스크라고 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검찰이 일종의 정치화되는 순간 안고 가는 상수라는 거예요. 그 안고 가는 상수에 매달리게 되면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수는 두고, 그리고 그 상수에서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탓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시행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검증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어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네. 문제는 도출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기능을 이제 사실은 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은 것을 이제 경찰에 대한 세평조율하고 그다음에 공직비서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이제 그걸 추가 검증을 하는 네. 건데, 지금 여기를 놓고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검증서를 보셨겠지만 본인의 선의에 의해서만 기술하거나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그 기술이 있어야만 이게 입증이 되고 나머지는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선의가 아니라면은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로는 꼼꼼하게 저는 이 구조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할 때는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왔을 때 국회 본청 이런 기자실에서 나한테 질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달라진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인사검증에 대한 그 최종 결과는 그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사를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됐냐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개선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호영 대표의 그 말은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본인도 표현하셨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엇박자가 났는지 이런 점들은 반드시 이거는 찾아내서 개선하라,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번을 좀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윤상현 평론가님. 우리나라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요, 사과할 줄 모르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성찰하는 모습들을 잘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실 임명을 처리한 것이랑 다름이 없잖아요. 자진 사퇴를 한 건데요.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보고 전 경악했어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린다거나 연세대 찾아가 가지고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데 MZ세대가 학생들이 동참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기득권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검사 기득권 특수부 검사 기득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덜컥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아빠 찬스에 학교 폭력에 기득권으로서 검사의 권력 한껏 법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치를 한껏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시킨 거 아니에요. 학폭 피해자는 결국은 대학도 제대로 못 가는 만큼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인사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하라고 막 성을 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제일 뭐 대통령실 옮길 때도 나왔던 얘기고 뭐 인사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우리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사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폐해 없앤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인사정보검증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구 뭐하러 뒀습니까? 법무부에 굳이 갖다 놓았잖아요. 국정 2인자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다가.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하고 다 지금 사법 연수원 27기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다 특수부 출신이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 그때 인권감독관 또 지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집안에 숟가락까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몰랐다고요? 이거를 학폭을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좀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정보검증단이 뭐가 부실한지 대통령이 사과 못하면 한동훈 장관이라도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